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일 때가 전제입니다. 자, 회계 기준은 현재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하고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됐을 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뭐 기본 가정, 그 질적 특성들이 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서 학습하시기보다는 좀 분리하셔서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 시험을 공부할 때 별도로 같이 또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비상장 기업의 중심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원칙.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얘와 얘가 아예 다른 건 아닌데 특별히 내 기본적인 개념 체계가 조금씩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적 특성도 좀 다르고요. 좀 구분하시는 게 좋아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를 하시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만들 때 여러 가지 특성이나 또 한계점도 좀 있고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적인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에 의해서 작성한다. 이렇게 완벽한 원칙이 넘버링 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국제회계 기준은 이게 좀 모호하다는 거고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명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업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나 올해 너무 힘들면 뭐 청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재무제표를 만들 땐 계속 기업을 가정해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만약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일부를 중단한다면 존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계속 기업이죠. 특별히 내가 어떤 정말 사업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은 계속 기업이겠죠. 계속 기업이니까 다양한 것들을 추정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 아니면은 미래에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걸 예상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작성의 책임자 그리고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느냐 경영진에게 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고 뭐 시험을 본다면 이게 이제 말문제 형식으로 이론형으로 종종 나오죠. 요거를 물어보고 다음 중에서 잘못된 걸 찾으시오. 경영진인데 뭐 회계 담당자, 뭐 회계부서장 이런 식으로 뭐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경영자죠. 경영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업의 모든 결과물을 책임지는 거지. 세 번째, 재무제표는 작성할 때 중요한 거는 구분해서 표시하되 만약에 중요하지 않으면 유사하면 대부분 통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현금만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통합해서 요 용어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매출 채권 이런 게 전부 다 통합으로 표시하는 용어들인 거예요. 통합 표시 계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년도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당해 연도랑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분 보여줄 때 전기분도 보여주고 전전기도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게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켜주는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만들잖아. 삼성전자는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원칙과 같죠. 아주 미세하게 다른 것만 학습하시면 되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적인 골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거나 분류하는 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동일하다. 당연히 매년 동일해야 이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금액을 비교할 때 2607이고 2763이고 3778이면 감소했는데 감소했구나. 왜 감소하지? 예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현금을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금액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이 금액이 들어가는 이 계정의 분류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니까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는 거지. 다른 이때 계산했을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두 개를 빼고 집어넣고 얘는 세 개를 빼고 집어넣고 얘는 네 개를 빼고 집어넣어서 이 금액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랑 단기랑 비교한다.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이나 항목에 해당하는 표시나 분류를 한다. 여섯 번째,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래요. 근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한 게 이거죠. 간단하고 명료한데 어렵죠. 근데 재무제표를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얘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얘가 뭔지 어떻게 하는, 얘가 어디부터 시작되냐. 거래가 일어나서 분개하면서 얘가 이제 분류된 거죠. 이렇게 이 안으로 어떤 계정들이.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한다, 표시하라고는 했는데 간단하고 명료하니까 또 어렵기도 해. 딱딱 보면 명료하죠. 간단하고. 근데 얘네들을 자세하게 이해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이해할 수 있는 국제회계 기준 어느 정도의 수준 하에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자산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무상태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 간단 명료하다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표가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제표의 명칭, 기업의 이름,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이게 이제 필수 기재 항목들인데 요 네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재무제표를 열어서 좀 볼게요. 이게 재무제표의 명칭이죠. 그리고 이게 기업명이죠. 그리고 보고 단위와 통화죠. 우리나라는 이제 원 단위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여기 보시면 요 날짜들이 의미하는 게 1월부터 12월 31일은 1년이라는 기간의 개념이고요. 얘는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종료일 시점이죠. 재무상태표니까. 얘는 종료일이죠. 이 얘기죠. 지금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재무제표의 명칭, 기업의 이름,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 보죠. 금액 단위가 삼성은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금액 단위를 절사하고 있는 것도 봤었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BS. BS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갑니까? 회계기간이 들어갑니까? BS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잖아요. IS하고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는 회계기간이 이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모든 재무제표가 동일하게 이 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만 보고기간 종료일이 적용되는 거고 회계기간은 요 세 가지 재무제표가 해당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의 필수 기재사항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좀 가볼까요? 자, 재무제표의 명칭, 기업의 명칭, 단위 및 통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회계기간이라는 개념으로 필수 기재사항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회계 기준도 당연히 동일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동일하게 작성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는 원칙을 일반 기업회계의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살펴본 거고요. 재무제표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말 그대로 재무상태 당연히. 근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현금흐름표도 기간이죠. 변동표도 기간이에요. 재무상태표만 시점인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이고 손익계산서를 열면 경영성과를 나타내주고 현금흐름을 나타내주는 게 현금흐름표고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자본변동표. 주석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시점에 대한 정보랑 나머지 세 가지의 재무제표는
기간 정보라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원칙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이러한 특성이 있고 이러한 한계점도 있고 뭐 그래요. 첫 번째가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뭐 서술 형식인가? 뭐 그런 거 아니지. 우리가 이제 주석은 재무제표 4가지 표에서 해당되는 용어와 금액만 기재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 돈,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 이게 기본적인 특성이면서 또 한계이기도 하다는 거야. 당연히 특성이죠. 그리고 한계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만 보여준다.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한계가 될 수 있고,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해당하는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래 정보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렇지 예측하는 게 몇 개가 있긴 해. 그러나 그건 예측이지 발생한 게 아니잖아. 대부분 과거에 발생됐던 거래들, 이미 23년도, 22년도 정보를 그 다음 연도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를 볼 때 이렇게 기간이 있으면 대부분 1월 1일과 12월 말일을 기초와 기말로 두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한 회계 기간이라고 보면요. 이 기간 동안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재무상태표까지 2개를 만들고 나서 현금흐름표도 만들고 자본변동표도 만들고 주석을 만드는데 언제 만들까요? 12월 말일이 되면 만들어져 있을까? 절대 만들어져 있지 않겠지. 이제 얘네들을 언제 만드냐? 얘네들은 요 회기간의 정보이긴 하지만 이 회계연도 12월 말에는 그냥 날짜가 12월 말일인 거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맥시멈 언제까지 마감하냐? 3개월 이내. 왜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냐?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 법인세가 한 회계간이 이렇다면 한 사업연도도 동일하거든요. 그럼 법인세는 무조건 12월 말 법인이면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 안에 다 해야 돼. 자, 그 얘기는 법인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 얘기는 법인세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지 세금을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재무제표들은 결국은 이 범위 안에 얘가 먼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법인세가 계산되는 거니까 법인세가 계산되는 시점과 맞물리면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안에 다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러니까 주총은 대부분 한 2월쯤에 하잖아. 2월 한 후반부쯤. 2월 한 중순 이후쯤에 대부분 주총을 열죠. 주총을 연다는 얘기는 재무제표를 결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쯤에. 그래서 과거 정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야. 이때. 그럼 이때 만드는 재무제표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잖아. 이미 과거 정보지 뭐 미래 정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을 안 하냐 한다. 측정치를 포함한다. 측정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추정치가 이런 거잖아요. 대손, 손상 이런 거. 대손이라는 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걸 미리 예상하는 거잖아요. 예상해서 추정하는 거죠. 이걸 추정을 해야만 오히려 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되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그냥 무시하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오히려 더 신뢰가 떨어지는 재무제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도 보여준다. 이런 게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죠. 객관식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지선다가 많잖아요. 딱 4개 좋잖아. 4개 집어넣고 이 중에 추정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기가 좋지. 문제 자체가. 첫 번째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것만 과거 정보를 추정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째는 재무제표는 삼성전자라는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를 재무제표가 보여주나요? 코로나19가 우리 회사의 업계에 처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까지 재무제표를 열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런 일들이 경제적으로 발생됐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수익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화폐 단위로 측정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 회사가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까지를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도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반영될 뿐이죠. 해당되는. 그래서 다음 중에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면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미래 정보를 보여주기는 어렵죠. 당연히 보여줄 수는 없죠. 화폐 단위인 것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이쪽 관련된 이 모든 이 영상들의 이제 포커스는 결국은 자격증 중심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는 객관식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항 중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기가 좋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재무제표라는 게 되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산업 경제적인 정보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 재무제표를 해석하거나 우리가 뭐 분석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얘를 보여주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만들 때 어떤 회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하는 기본 가정이 좀 깔려 있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하거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결국은 재무회계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이론, 어떤 기본적인 가정 없이 재무제표를 그냥 무자비로 만드는 건 무작위해서 만들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은 실체가 있다. 기업의 실체가 있다는 가정. 그 다음에 기업은 계속적으로 기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가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은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보고한다는 가정. 기간별 보고. 요 세 가지가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KIFRS를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적용되는 이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자격증 시험에는 기본 가정 중에 아닌 것에서 이 세 개 중에 생뚱맞은 거 하나를 그럴듯하게 집어넣어 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은 어떤 거냐? 기업을 소유주랑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회계 단위로 보고 이 기업 자체를 회계 단위 관점에서 보고 그 기업의 경제적인 활동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자체가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어떤 하나의 회계 단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닌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중소기업을 한번 예를 들면 중소기업도 주식회사 많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주는 이 회사 CEO인데 우리 회사는 주주가 한 명이야. 이런 경우 많잖아. 이름이 주식회사라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주주 명부를 보니까 대표이사 한 명이야. 아니면 대표이사의 와이프, 대표이사의 아들, 가족이야 가족. 그러면 이 회사는 결국은 주인 누굽니까? 얘죠. 이 회사 기업, 이 회사의 소유주가 얘. 그쵸?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버는 게 말만 법인이지.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만 법인이지 들어가서 뚜껑 열어보면 말만 법인 설립했지 뚜껑 열어보면 개인 같은 기업들이 진짜 많아. 이런 데가 그렇지 이런 데가. 일단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뭐 가족이야 가족. 회사에다가 돈 넣었다가 또 돈 빼. 막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막 이런 회사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나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업을 소유주하고 분리한다. 다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는 뜻이고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또 하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이 기업이 실체가 있나? 삼성전자가 실체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전자제품,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삼성전자의 건물 이런 것들이 기업 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는 좀 어렵잖아. 그치? 어떻게 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기업은 소유주하고 분리되는 기업 실체로 보고 하나의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는 뜻이죠.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잖아. 삼성전자가 유체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회사가 존재할 뿐이지. 법인격을 설립한 법인 등기부상의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거지, 이 자체를 뭐 건물을 삼성전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게. 두 번째는 기업 실체, 이제 기업 실체가 가정이 들어왔잖아. 기업 실체는 목적이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동안 존속한다는 가정. 특별하게 청산을 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떤 뭐 부도수가 어떤 경영 활동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으니까 회계 단위를 끊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쭉 갈 건데 우리는 지금 1년 단위로 보여줄 뿐이지. 기간이라는 걸 설정해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간별 보고.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이 장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단위로 쪼개자. 장기간 동안 사업하는데 10년 단위로 쪼갤 수 없잖아. 그래서 회계 단위가 존재하는 게, 회계 기간이라는 게 결국은 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각각의 기간별로 회계 기간이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회계 단위로 나눴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자연스럽게. 이 가정이 우리가 회계라는 걸 처음에 공부하게 되면 이런 가정을 얘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든 이론이 요 가정 하에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게 뒷받침되는 기본적인 가정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깔려 있는 거죠. 그 재무제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기본적인 가정이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개념 체계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